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또다시 3%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엔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호주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년 만에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노광 장비 확보와 M&A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자사 메타버스 사업 컨셉인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오픈 링크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동남아에서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지만 면세점 업계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매출 효과가 큰 중국 관광객이 여전히 유입되지 않고 정부의 임대료 지원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증시 조정폭이 적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개인들만 외롭게 장을 지킨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예. 코스피에서 기관이 8천억 원 이상, 또 외국인 2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 개인만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억 원 이상 매도했고 개인이 2,500억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내린 것은 미국 증시랑 환율의 영향이 좀 큰데요. 예. 사실 미 증시가 어제는 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하루 휴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지 시간 3일에는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어제도 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었다는 소식에 이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최근 증시는 외국인보다도 사실 기관들이 흐름을 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금융 투자가 지금 7천억 가까이 활아치운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지금 외국인 이탈 역시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환율도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오늘 환율이 한 15원 정도 오른 1,257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난달 12일에 1,290원을 찍고 지난주에는 이제 1,23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일본 엔화도 무려 이제 20년 만에 132엔을 돌파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이제 환차손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갑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또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현상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모두 이제 0.5%포인트 이제 빅스텝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6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린 건데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가가 정점을 지난 게 맞는지, 또 이제 경기가 침체가 안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안 상황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국내 증시 부진 속에서도 태양광주만큼은 좀 빛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는 좀 태양광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1, 2위인 하나솔루션과 OCI가 이제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상승을 했고요. 예.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 6일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 DPA를 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 부품이나 변압기 등의 이제 미국 내 제조를 좀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DPA 발동과 함께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수요를 좀 2년 동안 빠르게 충당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참고로 한화솔루션과 OCI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지켜볼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내일은 이제 한국은행이 내일 오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예. 한은이 발표하는 국민소득은 GDP 성장률 그리고 국민 총소득 등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1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속보치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제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예. 발표하는 잠정치에서는 그게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사이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도 있었고 또 미국의 양적 긴축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상승률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제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한 올해 3.0%로 예상을 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카카오 남궁훈 대표가 메타버스 사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단순 메신저를 넘어 전 세계 50억 이용자가 연결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관심사 그리고 연결, 카카오가 첫 선을 보인 메타버스 카카오 유니버스의 핵심입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관심사만 같다면 모르는 사람 간에도 연결될 수 있다며 메타버스 진출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카카오 메타버스를 통해 지인 간 메신저에 국한된 카카오톡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1%에 불과한 5천만 국내 이용자가 아니라 99%의 50억 글로벌 이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지인 기반의 연결이었던 카카오톡을 관심사로 연결하여 비지인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시킬 것입니다. 카카오표 메타버스의 첫 단추는 오픈 채팅 링크를 다른 서비스에 연결하는 오픈 링크입니다. 음악 플랫폼 멜론에 오픈 채팅 링크를 만들어 같은 가수의 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BTS 노래를 듣고 K-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픈 링크를 통해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과도 오픈 링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뮤직 등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컬러버스도 공개됐습니다. 카카오는 텍스트 기반으로 출발하는 메타버스를 추구하고 넵튠은 3D 기반으로 출발하는 메타버스를 추구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방향성에서 출발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서비스에 일부 기능을 추가해놓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오픈 채팅을 할 때 아바타도 없는 거고 월드도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결국 목적성 있는 개념을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접목을 시키는 이런 조금 상당히 좀 무리한 수를 좀 둔 거죠. 카카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도전이 메타버스라고 말했던 남궁훈 대표의 말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하이트 진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발주 제한이 걸리면서 판매처에서는 벌써부터 소주 수급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편의점입니다. 아직까진 하이트 진로 소주 제품을 매대서 찾아볼 수 있지만 지난주부터 내려진 제한 발주 조치로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주 제한이 걸렸네요. 20개 한 박스씩. 6월 4일 토요일 관광지 같은 경우는 박스로 나가고 이래서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이마트24는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등 소주 제품의 발주 개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장 발주 제한을 걸지 않은 CU나 GS25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계야 다른 브랜드 소주로 대체제를 찾을 수 있다지만 소주업계 1위를 수성해야 할 하이트 진로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입니다. 하이트 진로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의 일부 화물차주들이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 물류운송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하이트 진로 전체 소주의 70%가 생산됩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물류업체에 손을 벌리려 해도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물건을 가지러 온 화물 차량에 계란을 던지는가 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맥주 테라 한 달 출고량이 이전 달과 비교해 2배 이상 늘며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지만 하이트진로는 이번 파업 여파로 소주 출고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1월 말 이후 빠르게 회복하던 주가는 총파업이 결정된 오늘 3% 가까이 내리며 경쟁사 롯데칠성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우선 구멍난 물류망을 메울 물류업체를 모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개인 차주들 수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계도 있고 그분들까지도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다른 쪽으로도 지금 알아보고 있죠. 정부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동시에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집회가 퍼져나가면서 안전운임제 시행 등을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물류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간의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행보를 읽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출국장 이제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 부회장 출국 전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M&A 계획과 유럽 일정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잘 다녀오겠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출국한 이후 18일까지 12일간 유럽 출장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12월 중동 방문 이후 반년 만에 해외 출장입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네, 잘 다녀오겠다. 그렇게 별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표정을 보면 상당히 좀 자신감 넘치고 밝아 보였어요. 예, 그간의 분위기랑은 사뭇 달라 보이는데 특히 첫 행선지로 슈퍼을이라고도 불리죠. ASML을 방문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번 출장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삼성의 최우선 과제인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EUV, 즉 극자외선 노광 공정 장비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글로벌 독점이다 보니 반도체 파운드리 1, 2위 회사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도 꼼짝하지 못하는 슈퍼을로 통하는 회사죠. 예. 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은 EUV 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메모리 반도체에도 EUV 기술을 적용키로 한 만큼 충분한 노광 장비가 필요하죠. 특히 차세대 파운드리 사업인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에도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TSMC를 추격하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고성능인 EUV 장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예, 확실히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설 만큼 이 EUV 장비 확보 문제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ASML이 지금 독점 기업이고 이어서 쟁쟁한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1년의 생산량이 얼마 안 되죠? 네,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이 ASML이 생산하는 EUV 연간 생산량은 이 40대에서 50대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텔, TSMC 등의 기업들과 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450조 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장비가 선
선제적으로 확보돼야 그에 맞는 생산 설비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무 라인에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이 이제 사실상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EUV 기반 생산 경쟁의 어떤 원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ASML이 중요한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ASML이 이번에 이제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장비를 내놨고 또 생산 대수도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누가 파일을 가져갈 것이냐가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이 GAA 최종 양산에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EUV 장비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첫 행선지로 ASML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번 출장 기간 동안에 M&A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ASML 방문 이후 일정이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이런 다른 국가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럽 지역에는 삼성의 유력 M&A 대상으로 꼽히는 기업들이 여러 곳 포진해 있죠. 이 네덜란드와 독일에는 NXP와 인피니온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영국에는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인텔의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가 방한해 이 부회장을 만났는데 양사가 힘을 합쳐 ARM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삼성은 지난 2016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이렇다 할 M&A를 하지 않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M&A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 등 대형 M&A가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출장길에 이재용 부회장과 동행하는 인물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던데 누굽니까? 보통 삼성전자 측은 동행하는 인물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인물을 보면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출국장에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한 사람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들어오기 20분 전쯤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공항에 나타난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과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독일 자동차 메이커 BMW가 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삼성 SDI가 아닌 중국 CATL을 낙점한 것과 관련해 추가 일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기자 마지막으로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신경영 29주년 뉴삼성 선언도 나오나 해시태그는 장비 확보가 곧 점유율 이재용 뉴삼성 선언으로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This event has served as a global forum, specifically for the country risk specialists to exchange their views. We also look forward to sharing our thoughts and case studies throughout this country risk special meeting. That includes tighter monetary policy, both domestically and in the US, a stronger US dollar, and also slowing economic conditions out of China, which is going to put downside pressure. 네, 공모주 상장일이면 먹통이 되기 일수인 증권사 HTS와 MTS로 골머리 앓으셨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이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금융당국이 공시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2,000건 넘는 전산장애 민원이 또다시 속출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사별로 전산장애 개선 정도와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국내 증권사 36곳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공시를 보고 주식매매 증권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해당 제도 마련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 제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이승권 전 선장에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처리 중에 있어가지고. 국내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의 진행 상황과 내용을 아직도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후에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온 거는 또 마찬가지로 없고. 공시를 마련한다는 거는 저도 아직 들은 바가 없고 확인도 아직 못 해봤는데. 금감원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증권사의 전산장의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321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019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좀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건 소비자 피해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의사로도. 당장 하반기 컬리를 시작으로 소카, 현대오일뱅크 등 대여급 기업 공개가 예정된 상황.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전산장의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한 사이 또다시 애꿎은 개인 투자자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모처럼 손님 맞이에 분주한 면세점 업계. 그런데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주차장. 코로나19로 그동안 텅 비었던 주차장에 관광버스 5대가 줄지어 들어섭니다. 말레이시아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150여 명이 방문한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10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롯데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10명에서 30명 단위의 소규모 단체 관광이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큰 숫자는 아니지만 해외 고객이 조금씩 회복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며 면세점 업계는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막기 위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가 하면 매장을 재단장한 곳도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수준이 여러 나라의 기타 나라에 비해서 워낙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K 콘텐츠가 아직까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방한 여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세점 업계는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풀리면 해외여행객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면세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기업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이었는데요. 4박 5일간 국내 관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롯데 면세점을 찾았습니다. 뷰티, 패션, 건강식품 코너에서 주로 쇼핑 시간을 보냈는데 설화수, 라네즈, 정관장, MLB 등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모처럼 대규모 관광객이어서 업계도 한시름 났다 싶겠는데요. 어땠습니까? 모처럼 활기도 되찾았고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은 20-30명 정도의 소규모 단체들이 좀 들어오는 수준이었다면 6월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단체 무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찾는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곳들도 많아서 확실히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고요? 뭐 때문입니까? 기대감은 좀 크지만 동남아 고객만으로는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 이제 큰 손인 중국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예. 면세점 외국인 매출의 80%는 중국인들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2019년 기준 중국인의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80만 원 정도인데 동남아는 10만 원 수준입니다. 중국인 1명이 동남아 관광객 8명과 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를 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는 이제 재기의 첫걸음에 좀 불과하고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언제쯤 풀릴까요? 네, 시내 면세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발길은 좀 끊긴 지 오래고요. 그나마 실적을 방어해주던 중국의 보따리상이죠. 따이공들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장기간 봉쇄로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4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월 대비 17%나 좀 줄었는데요. 4월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대도시 봉쇄가 극심했던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업계는 중국인 면세 수요가 내년 초부터 회복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중국은 지금 코로나 통제 때문에요. 아마 올해 중으로는 들어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봄쯤에 지금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지금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다시피 따이공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들에겐 매출액의 30-40% 정도를 수수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좀 언제 나타날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언제 돌아올지에 좀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이 면세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더 해줄지 여부가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년 9개월간 면세점들의 매달 몇백억 원 수준의 임대료 부담을 좀 감면해 주었습니다. 예. 이 지원책이 이달 말에 좀 끝나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지원을 연장할지 말지 좀 결정할 예정인데 업계는 임대료 지원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단되면 인천공항에서 가장 많은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면세점이 타격이 가장 클 걸로 업계는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면세점 관련주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통산업부 김혜원 기자였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금산분리라든가 전업주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건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업계가 방역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이후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기자 간담회 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오갔습니까? 네, 올해는 흑자 전환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을 가면은 흑자 전환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예. 이날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먼저 엔데믹 시기 국제선 여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달 국제선 노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선 노선을 대폭 추가를 했습니다. 예. 항공 노선도 늘리고 편수도 늘렸고요. 방역 규제가 일찍 풀린 동남아 지역부터 특히 공략에 나섰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이 보통 LCC 업계에서 매출을 좀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절반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 예. 제주항공의 경우 일본이 35%가 일본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일본까지 입국 규제가 완화된다면 회복세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희배 대표이사는 내년을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로 삼아서 항공업계 2위의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김 대표이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본질적 사업의 지평을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에는 몽골 운수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물론 737, 8기종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레인지라고 표현하는 신규 목적지에 또 진출할 교도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간담회 발언 좀 살펴보셨는데 정 기자 좀 궁금한 게 제주항공이 LCC 업체 1위로 알고 있는데 2위 기업이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김희배 대표이사가 제주항공이 향후 목표가 2위라고 잡은 거는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의 합병 이슈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 LCC 업체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들 3개 LCC 업체가 통합 LCC로 출범하면 규모 면에서 제주항공은 LCC 2위 기업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예. 김 대표는 통합 LCC가 출범하더라도 LCC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항공업계 전체에서는 대한항공에 이은 2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더 이상 LCC로만 이제 자리매김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날 김 대표는 통합 LCC 출범이 오히려 제주항공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의 통합이 성사된다면 이 5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들이 65%를 점유한 김포 제주 노선이 재분배가 또 될 것이다. 예. 그리고 해외 경쟁 당국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엄격한 합병 조건을 제시한다면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알짜 노선도 일부 재분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사 통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온 게 없었습니까? 네,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들여올 신기종 보잉 737-8기종에 큰 자신감을 전했습니다. 예.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737-8기종 40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737-800기종은 점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이 800기종과 그리고 737-8기종은 일치율이 85%에 달합니다. 사실상 단일 기종으로 봐도 무방한 건데요. 예. 향후 승객 탑승률이 정상화될 경우 단일 기종 전략은 좌석의 단가 하락을 이끌 수 있고 결국 원가 경쟁력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또 신기종 같은 경우는 기존 기체에 비해서 연료 연비가 14% 정도 높고 운항 거리는 1,000km 이상 늘어나게 돼서 향후 단거리, 중거리 국제 노선을 확보할 때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LCC의 경쟁력이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렴한 비용이 경쟁력이죠. 그렇죠. 이를 극대화해서 LCC 내에서 초격차를 이끌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주가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주가를 보면은 저점은 탈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리오프닝 기대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잘 못 가는 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리오프닝 대표주가 항공주지 않습니까? 예. 연일 신저가를 쓰고 있는 다른 LCC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제주항공의 주가는 2만 원대에서 연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이슈가 나오면은 반짝 올랐다가 예. 잠깐 그 기대감이 빠지면 다시 급락해서 이제 횡보를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네. 특히 이거는 LCC 업계에 불고 있는 유상증자 공포와 또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200억 원대 유상증자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지난달에만 주가가 17% 급락을 했고요. 예. 에어부산도 2,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최근 결정했다는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2,000원을 밑도는 상황입니다. 반면 제주항공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500억 원의 자금을 수혈받았고 최근에는 790억 원의 3호 연구체 발행에 성공하면서 약 3천억 원 정도의 가용성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주항공이 지금 적자 상태다 보니까 예. 매달 현금 유출 규모가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당장의 유상증자나 자금 수혈의 필요성은 없다는 증권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 이날 김희배 대표이사 역시 당장의 유상증자는 계획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유증 가능성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항공사들 보면은 유가랑 또 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유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월가에서도 유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연관지어서 봐야 될까요? 네, 유가가 생각보다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많이 차지를 합니다. 예. 25%에서 30% 정도를 유가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네. 이마저도 해외에서 구매를 해오는 거다 보니까 달러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가는 110달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준이고 또 환율도 1,250원대에서 이렇게 등락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중고로 항공업계의 시름은 깊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분위기인데 이제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라는 악재가 언제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최근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음료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다나 탄산수 외 식후 혈당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이섬유를 탄 음료를 마실 경우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이런 식이섬유 음료들이 많이 출시가 됐다고요? 네, 최근 방송이나 온라인 등에서 이제 식이섬유 사이다 광고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롯데 칠성에서 나온 칠성 사이다 플러스나 이제 트레비 플러스, 더하다 옥수수 수염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음료 포장 전면에 보시면 이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중성 지질 개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다고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렵네요. 네,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이건 식이섬유를 탄 음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게 건강에 좋은 음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음료를 파는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는 좀 자주 먹으니까 평소에 따로 섭취하지 않는 식이섬유나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롯데 칠성 측은 이런 음료들이 출시된 지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정확한 판매 수치량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뭐 식이섬유 음료수들은 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대표적으로 미에로 하이바 이런 음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랑 뭐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효능을 좀 직접적으로 광고로 한다는 점, 이게 좀 차이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예전에 이제 제약사에서도 이런 건강 음료들을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예. 뭐 현대약품의 미에로 하이바라거나 광동 지역의 광동 우엉차 등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제 롯데 칠성이 내놓은 식이섬유 음료가 예전과 달리 전면에 효능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식품이면 식이섬유 같은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어도 해당 원료의 효능을 광고 등을 통해서 강조하지 못했지만 예. 표시제가 도입된 2020년 12월부터는 가능해진 겁니다. 예, 뭐 그런데 이게 식이섬유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던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나 봐요. 네, 식이섬유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건강한 음료라고 무턱대고 마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나 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과다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은 성장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칼슘이나 미네랄 등의 섭취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개실염이라든지 대장성 장 증후군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식이섬유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도 식이섬유가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예.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식이섬유 충분 섭취량은 유아가 15에서 20, 성인이 20에서 30, 노인이 20에서 25g인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24.1g 정도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나온 식이섬유 사이다만 봐도 한 병에 식이섬유가 거의 10g 정도씩 들어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다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식이섬유 효능을 광고하는 음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해서 살펴보셔서 드셔야겠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자산시장 조정기에 주식을 증여하는 전략이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박찬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떠오른 증여 투자. 보유한 상장 주식의 주가가 급락한 경우 버티거나 손절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가치가 하락한 보유 주식을 증여하고 향후 주가 반등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자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해당 주식의 4개월간 종가 평균치로 선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한 후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사전 증여를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 그게 나중에 다시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많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는 게 증여 가액이 낮아지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증시 하락기에 미성년자 계좌 개설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KB증권에서는 8만 8천여 계좌가 새로 개설되며 4개월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같은 기간 19,000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 증여가 늘어나는 부동산 시장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면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세와 자녀의 자금 출처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증여 투자가 증시 하락장의 좋은 대처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루나의 대체 코인인 루나 2.0이 등장과 동시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락 사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폭탄 돌리기 시즌2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루나가 2.0으로 새로 태어났지만 롤러코스터 장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장 직후 잠깐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8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루나 2.0으로 보상을 받은 루나 1.0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매도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는 루나 2.0의 70%를 기존 루나 등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루나 1.0 투자자 28만 명 중 64%인 18만 명은 폭락 이후 반등을 노린 투자자였는데 2.0에서도 이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오르다 싶어서 들어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다들. 거의 99%는 있는다고 봐야 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단 1% 정도. 루나 2.0이 1.0에 비해 상장된 거래소 수가 적다는 점에서 매도가 쉽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몇몇 해외 거래소에서만 루나 2.0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신뢰회복 없이 이루어진 발행이라며 막연한 기대감과 고수익을 벌었다는 풍문 등으로 섣부르게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완전히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2로 루나의 폭탄 돌리기 기간이 연장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지만 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조치, 이 소식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폭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분명 미쳤는데요. 우리 증시가 잠시 쉬었던 어제 미국에서는 큰 이슈가 있었던 거죠.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80% 바로 동남아시아 4개 국가에서 들어옵니다. 미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에는 이런 호재가 확실하게 작용을 한 건데요. 태양광 발전 장비 공급 업체인 숄즈 테크놀로지가 21% 넘게 상승을 했고요. 패널 생산 기업인 어레이 테크놀로지도 18% 상승을 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인 진코솔라 그리고 캐나디안 솔라 역시 7% 넘게 각각 급등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 ETF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인베스코 솔라 ETF 4.26% 오르면서 이날
이날만 강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그간 좀 서름이 있던 섹터여서 그런지 확실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이번 이 태양광 관세 유예 조치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이 중국의 태양광 부품 제조 업체들이 이 동남아시아 4개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세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인데요. 올해 3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꺼리게 된 건데요. 바로 이 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이 미국 내 기업들이 태양광 생산을 급속히 위축시키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미국 태양광 산업계의 요구도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조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갤런당 $5에 육박하는 등 에너지발 고물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활성화된다면요, 이런 고유가에 대해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놨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규제 완화로 태양광 업체들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조치 이외에도 이 태양광 시장을 키우려는 뭐 다른 정책들도 예고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요. 네, 관련한 정책들이 중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 정책들도 관련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통해서요, 미국 내에 태양광 패널 또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 업체들을 대출이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2024년까지 자국 내에서 태양광 생산 능력을 22.5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미국의 태양광 생산 능력이 7.5기가와트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이 생산량을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예, 뭐 관련 기업들 주가에서도 보셨지만 일단 투자자들 반응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태양광 관련 산업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마크 스타라우스 JP 모간 애널리스트는 지난 3월 말 미국 상무부의 조사로 확대됐던 태양광 산업의 불확실성,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다소 해소가 됐다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 신모건 애널리스트는요, 미국의 이번 관세 유예 조치로 물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산업은 발전소 규모의 태양광 업체겠지만 주거용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도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다시 또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로스캐피탈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어레이 테크놀로지 패널 생산 업체인데요.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도 $7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기조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게 이제 유럽에서도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좀 가속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북미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과 더불어서 유럽의 정책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럽도 러시아산 전통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2030년까지 에너지의 4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새로 건축하는 건물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2,100억 유로를 들여서요,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의 2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상황들이 이런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베팅하려는 수요도 물론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태양광 섹터가 워낙 또 주가가 등락에 있던 섹터라서 걱정도 됩니다.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태양광 시장의 성장성도 주목을 받았지만요, 이번 급등은 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점 투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 관련주는 특히나 변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책에 따라서 이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지만요. 주가의 흐름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면서 눈에 띄게 성장할 시기가 언제일지 찾는 것이 바로 이 태양광 투자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정책이 태양광 산업에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586 세대의 장기 집권에 40대 직장인이 치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시총 상위 50대 기업 임원 5천여 명 가운데 40대는 998명으로 20%에 불과한 반면 50대는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40대 임원의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고 586 세대의 인력풀이 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한지주와 H&M, 포스코케미칼, 삼성화재, 기업은행 등 5곳은 40대 임원 비중이 제로고 대한항공과 포스코홀딩스처럼 40대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기업도 여럿 있었습니다. 반면 이 트렌드에 민감한 IT 기업들은 40대 초중반 임원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인들은 40대 초반의 임원을 달기 위해서는 오너나 해외 MBA 학력 보유자 또는 박사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 인정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반도체와 화학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대한상회에서 정부에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량이 1.5배 늘어날 경우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주는 등 이 할당 업체에 적용하는 탄소 배출권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따라 할당량을 늘려준다는 개념인데 반대로 공장 가동률 감소로 배출권이 남아 돌면 이를 정부가 회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이 73%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라는 기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